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내가 지낸 동안 한 2번 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들 고생하고 있겠구나,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 덥기 시작했어요. 그죠? 좀 견디기 좋았지만. 시원하니까 여기서 같이, 여름도 나면서 열심히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 약간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이렇게 이론반에서 충분히 하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지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우리가 객관식이 없어졌으니까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고정돼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한 단원 정도씩은 풀어놓고 와서 내 답을 맞춰보고 이제 관련된 추가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날부터 좀 자료가 많은데 이 자료들이 다 뭐 딸딸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시로 다양한 과목들에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하는 영향적인 정책에 대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거를 찾아보기가 개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론반을 할 때 나눠드렸던 자료랑 중복된 것도 있고 또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그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걸 또 틀린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조사하던 것 중에 조사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뭐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하자면 24시간 해상법을 하루 전에 하던 걸 이틀 전에 하는 걸로 이게 약간 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약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풀로 다 자료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구성을 보면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면 작지만 그 제일 위에 제목 부분에 밑에 보면 이제 쌍둥이 문제라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보충 자료라는 제목으로 이게 걸쳐져 있습니다. 교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물. 그래서 보충 자료는 정말 그냥 보충 자료예요. 필요한 자료에 대한 거고, 쌍둥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각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변형시켜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서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묻는 문제처럼 한 2개 정도씩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더 다질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 제목이 좀 다르다. 그래서 보충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문제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지식을 알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부담을 안 가셨으면 좋겠고, 또 자료를 좀 많이 갖고 하는 과목이다 보니 우리 여기 와서 같이 대면에서 하는 분들은 자료를 나눠주는데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미리 뽑아서 준비를 해야 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문제풀이만 한다고 하면 쭉 나가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못하고, 근데 여기에 있는 쌍둥이 문제 같은 것을 문제화해서 여기다 넣으면 이 책이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한 문제라도 내가 더 풀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부담 없이 같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하실 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이 첫 시간이 됐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쉬는 기간 동안에 조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사실은 영양교육이 앞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정립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은 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수업 시간에 또 자료들을 보면서 다시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체를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확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달이거든요.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면 또 선별된 문제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또 올 여름을 가열차게 열기와 함께 네 열기가 이기냐 내 열기가 이기냐 이제 날씨와 싸워가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재 교육에 이제 3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문제를 항상 옆에다 두시고 자료는 제가 요거 펴보세요 하면 그거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자, 다음은 영양교육의 정의를 내린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간단한 개념에 대한 문제이고 라고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영양교육이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무엇을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실생활에 실천하려는 무엇을 변용해서 스스로 무엇으로 연결시키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KAB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지식. 첫 번째,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려는 태도,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는 우리가 태도라는 말이랑 식행동과 식태도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태도지만 태도라 함은 내 마음의 변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한다? 행동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식은 뭐 난리지고 attitude, 행동은 behavior라고 해서 뭐 영어까지도 몰라도 되지만 KAB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역량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문제의 1-1과 1-2로 우리가 볼 텐데요. 1-1번에 자, 역량교육은 대상과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교육은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렇지. 개인과 집단.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역량교육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봤고, 이 중에서도 특히 개인에게 하는 역량교육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역량상담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간단하게 했던 지식, 태도, 행동을 좀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건강과 역량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무엇을 습득하고 인데 앞과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지식이라고 했지만 다양하게 지식, 태도, 기술, 행동. 태도는 습득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걸로 볼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 태도, 행동, 기술 등을 이제 배운다는 얘기인 거죠.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역량 교육을 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발적으로 건전한 식행동을 습득, 실천하도록 고안, 계획된 교육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역량교육의 정의를 교재마다 약간 다르게 나타낸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건강과 역량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태도, 기술, 행동을 습득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항상 중요합니다. 뒤로 가면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건전한 식행동을 습득 실천하도록 고안 계획된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서 그대로 써본다면 KAB 모델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집단이 역량 지식이 증가하면 뭐가 변할까요? 태도가 변할 거다.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변할까? 행동이 변할까라고 하는 것이 KAB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역량 지식이 증가하면 식태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개념에서 하는 거다. 근데 이 KAB 모델에 있어서는 뭐가 그럼 가장 중요한 걸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메인인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했던 역량 교육에 대한 거는 다양한 것을 중점으로 뒀는데 교재에 있는 1번 문제의 KAB 모델은 역량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메인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면 변할 거고 행동까지 변할 거다라는 건데 사실은 해보면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 KAB 모델은 그렇다. 전제 가설이. 그래서 역량 지식이 증가하면 식태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중점은 역량 지식 정보 전달이다. 자,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식이 행동 변화를 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외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변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외의 요인이 뭘까라고 하면 아무리 이 사람을 가르쳐도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종교가 이슬람이야. 이슬람인데 막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 영양적으로 좋은 걸 아무리 지식을 줘도 내 신념에서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그러니까 신념도 중요하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신념, 태도, 행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 뭐 주변인 생각이나 태도, 행동, 또 물리,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럼 나중에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뭐 사회 인지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시 프린트물로 가서요.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을 나타낸 통계 자료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영양교육과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 사회적인 환경 변화를 서술하시오.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을 이제 순위별로 했는데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 질환이고 3위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양교육과 상담이 중요하게 됐다는 어떤 점을 나타낸 것일까? 무엇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였는데 지금은 뭐라는 걸 얘기하진 않았지만 질병의 우선순위의 1, 2, 3위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식생활이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 지금 사망의 1, 2, 3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질병의 구조가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주제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 전에는 그럼 뭐예요? 감염적인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만성질환은 다 식생활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변화는 식생활로 인한, 한번 불러드릴게요. 식생활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식생활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문제에 따라서는 1960년대, 70년대에서 사망의 원인이 됐던 것이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적에도 같은 답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그 사망 원인에 대한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양교육이 중요하게 된 데는 몇몇 가지의 변화 때문에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 프린트물의 쌍둥이 문제 2-1번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시점에서 사회적인 변화를 크게 4가지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했던 것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 변화로 인해서 이제 영양교육이 필요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 이건 주로 어떤 게 있을까? 고령화. 또 아까 얘기했던 노인과 독신 가구의 증가. 고령화. 노인, 독신 가구의 증가. 이것처럼 이제 제목이 인구 사회학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뒤에도 조금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시킨다면은 식생활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식생활이 외식도 있는데 여기서는 인구 사회적인 걸 말하고 있거든. 외식을 얘기를 한다면 3번쯤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번에서는 인구 사회적인 변화에서 식생활은 개인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가족끼리 먹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독신이 많아지고 집에서도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 식구가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밥을 3번 차렸어요. 식탁에서도 안 먹고 방으로 갖다 달래. 요즘 중고등학교가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 먹고 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밥을 책상에 갖다 달래. 그럼 뭘 보면서 먹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치웠더니 남편이 이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렸어요. 차리고 근데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이제 병중에 있거든. 엄마 걔는 또 먹여줘야 돼. 지금 손을 어깨를 다쳐가지고. 그러니까는 꼬박 3번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부가 있으니까 3번을 차리지만 각각 한 집에서 살아도 밥을 알아서 먹어. 그리고 내가 새벽에 출근하는 엄마라면 각자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개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할 사람이 각각이에요. 예전에는 차려주는 엄마만 가르치면 식탁이 변화할 수가 있고 먹을 때 더 먹어 막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개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 속에 식생활의 개인화도 있습니다. 식생활의 개인화도 있다. 이런 변화 하나. 또 두 번째,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망 원인과 질병 구조의 변화가 왔다. 어디에서 어디로?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식품산업과 이제
환경의 변화인데 일단 첫 번째는 가공식품의 증가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증가. 가공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식의 증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먹는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식환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요 맥락에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영양 결핍이 사회의 주된 문제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영양 과잉 문제와 결핍이 공존하고 있더라. 라는 거를 같이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정책적인 변화는, 예전에는 정책적인 변화에서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걸린 사람을 빨리 낫게 하는 쪽으로 가다가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예방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질병 예방과 혹은 건강 증진 방향으로의 정책이 증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 많아지고 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잘 관리하고 지금보다 건강이 좋아지게 만드는 예방 차원에서의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영양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2-2번 볼게요. 아래와 같은 영양 교육의 필요성의 강조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대두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원인을 구분해 봅시다. 노인 대상의 영양 교육은 무엇 때문에 해야지 될까?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고 딱 단어를 만들면 될까요?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쓰셔도 되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노인 대상의 영양 교육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가정식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 때문인가? 그렇죠. 외식의 증가. 또 하나는 식생활이 사회화된다는 거예요. 식생활의 사회화라는 것은 바깥에서 공통적으로 먹는 게 가정식이 줄고 공통적인 게 많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달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먹지만 한 집에 걸 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외식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생활의 사회화가 되는 것과 외식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이 이 가정식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하게 된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 가정 내 영양 교육 대상자가 변했대요. 어디에서 어디로? 주부에서부터 개인, 세대 구성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부에서 세대 구성원으로의 변화가 됐는데 원인은 뭐 때문이다? 식생활의 개인화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부에서 세대 구성원, 개인으로 변화됐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식생활의 개인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재로 3번 볼게요. 다음은 영양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에 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씁시다. 이제 영양교사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운 점은 교육 대상자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개인마다 나이나 성별, 교육 정도, 노동 정도, 식습관, 기호도의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나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영양교육의 효과의 특징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양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서서히라고 해도 되지, 서서히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또 보여지는 것을 가시적이라고 하죠. 가능하다, 보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영양교육의 효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교육은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영양교육을 해서 효과평가라는 걸 한다고 하면 알고 있는 것이 달라진 거는 금방 돼요. 설문조사를 하면. 그죠? 교육 전에 알고 있던 거랑 교육 후에 알고 있던 걸 하면 점수가 펄쩍 뛰겠지만 그 영양교육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식생활이 변화되고 막 이렇게 건전한 식생활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게 눈으로 보여질 정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양교육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가 좀 어렵고 또 장기적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영양교육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줬던 이 네 가지가 다 영양교육의 어려운 점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 대상자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거 하나, 1번. 두 번째가 지역에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나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 답으로 했던 교육의 효과가 조금 독특하기 때문이다.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많은 요인이 같이 하면서 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영양 교육 때문만이라고 국한하기 어렵다는 네 번째.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양 교육의 어려운 점을 네 가지를 쓰시오. 그럼 이 네 가지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4번, 우리나라의 응용 영양 사업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응용 영양 사업은 간단하게 교재들에 나와 있는데 질문이 조금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와서 아예 제가 그 과정을 논문을 쓴 선생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논문을 읽어서 요약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렇게 알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했으니까 그냥 한번 다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한 페이지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요. 이 프린트물이 응용 영양 사업이 뭐냐? 응용 영양 사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가 3번이고 4번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섯 번째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다섯 번째 것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은데 그 배경부터 한번 보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응용 영양 사업 프린트물 볼게요. 응용 영양 사업이란 이렇게 돼 있죠. 흔히 영양적으로 뒤져 있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영양 관련 사업으로 어떤 작은 규모의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영양학의 이론대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전국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우리가 그거를 먼저 얘기할 적에 시범한다 그러죠. 시범 지역. 우리 그 교통 법규도 바꿀 때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는 그 안전벨트 없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으로 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택시 같은 거 타면 바로 이렇게 하죠. 습관이 되니까 쉬운데 예전에는 안 하다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범 사업을 하듯이 여기서도 어떤 거를 국민에게 해주고 싶은데 한꺼번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 지역을 이렇게 정해. 작은 지역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영양 수준이 올라가면 옆에 마을에서도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전파시키는 것을 응용 영양 사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 지역의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 시범 사업이 인근 지역 또는 전국으로 파급되어서 마침내는 전 국민의 영양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시범 지역에서 시작하여 국가 전체의 영양적인 향상을 이루는 것을 응용 영양 사업이라고 해요.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유엔이 출범하면서 세계 평화와 식량 문제 해결 또 건강 향상을 기본 이념으로 해서 FAO, WHO, 유니세프 이 세 개가 설립이 되면서 실천해보자 하면서 1969년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FAO는 우리말로 뭐예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랍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그 다음이 WHO는 알죠? 세계보건기구. 그 다음에 유니세프는 유엔이니까 국제연합이 일단은 유엔 국제연합 아동기구. 그래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구라는 것이 창설되면서 같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하자라고 발족이 됐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기까지 우리나라와 공통점을 가진 많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인도나 일본에서 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4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봤더니 식품 생산 구조가 뭐 위주로 되어 있었냐면 공유 위주인 거예요. 공유 위주의 식품을 생산하는 구조에,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공유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먹는 게 고기도 있어야 되고 뭐 달걀도 있어야 되고 콩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탄수화물을 주는 곡물 위주로 이제 식량이 자급되고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누가?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은 이게 문제구나라고 본 거지. 그래서 공육 위주의 식품 생산 구조가 문제이다. 첫 번째 관론은 공유이고, 두 번째도 공유 편중이고, 뭐가 거의 없었냐면 축산업이 거의 없었대요.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공유 편중이고 축산업은 거의 없더라. 공유 생산이 식품 총 생산의 44%이고 44% 중에서도 84%가 그때 어려운 말로 미맥이 84%라는 거. 미맥이 뭘까? 이게 무슨 미일까? 이거는 그렇죠? 우리 잘했다. 쌀보리 이거 미맥. 이제 여러분들 쌀보리 하지 말고 미맥 이렇게 게임하세요.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먹는 것의 대부분이 미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뭘까? 한국이 편중된 식생활 습관, 공유 편중의 생산 자체가 그렇다 보니 식습관도 공유 편중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식품이 가장 부족했을까요? 동물성이죠.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므로 몇몇 가지 영양소 결핍이 나타났다고 이제 이 새 국제기구에서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게 뭘까? 가장 대표적인 게. 위에서 얘기했던 걸로 봤을 때 동물성 안 먹고 곡류만 먹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와야지. 단백질이죠. 단백질. 단백질이 부족하고 칼슘 부족하고요. B2가 부족하다고 나왔답니다.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단백질, 칼슘, B2의 결핍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 영양 섭취 실태의 불균형이에요. 이렇게 편중된 식생활 습관은 만성적인 영양 불량 증상을 나타내었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농촌이 훨씬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농촌이 이제 교육이 도시보다 낮다 보니 빈곤과 무지가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고, 영양소 섭취 부족에서 오는 영양 결핍이 많다는 거죠. 영양 결핍 증세를 유발시키게 되더라. 이런 이제 3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네 번째는 영양면으로 볼 때 농가 식품 생산의 불합리성을, 농가의 식품 생산의 불합리성이 뭐예요, 지금? 공유 편중, 축산업 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것을 농가 단위로 조정해야 되겠다. 만들어내는 식품의 종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유로 편중된 식생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농민의 영양 섭취와 체위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농민들의 영양 섭취와 체위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4가지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뭐냐, 공유 위주의 식품 생산 구조, 그걸로 인해서 편중된 식생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영양적인 불균형.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구를 다 설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마을별로 이것을 향상시키면 이것이 점점 전파가 돼서 전국에 있는 농가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응용 영양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위에서 있었던 유니세프, WHO, FAO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는 어디가 관청이 주된 관청이었냐면 농촌진흥청이었어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이 3개의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뭐 협정사항은 크게 볼 건 없는데 유니세프는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을 했고, WHO는 기술적인 지원, 또 FAO에서는 이게 농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골고루 지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처음에는 3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기본협정이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인데 왜 이게 2년 돼 있지? 69년 1월부터 71년인가 보네요. 여러분, 이거 71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3년 동안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추가 협상을 해서 1986년까지 이걸 했대요. 86년까지. 그러면 86년에 우리가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 직전까지 이렇게 국제기구가 우리의 농민들의 역량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왔고,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목적을 보면 식사 형태를 개선을 하겠다. 어떻게 되어져 있는? 곡물 편중으로 되어져 있는 식사 형태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가하여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제품일까요? 축산업이니까 그거를 여기서는 축산업이라 하지 않고 영양식품이라고 했어요. 영양식품. 영양식품. 그 다음이 식량 자급과 국민의 체위 향상이 목적으로 해서 발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량 자급과 국민의 체위 향상.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좀 이따가 이제 교재를 보면 이걸 4가지 목적으로 두기도 하는데, 식사 형태 개선기랑 증산, 식량 자급을 별도로, 그 다음에 국민 체위 향상을 별도로 이렇게 4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 거를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응용영양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실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제 영양식품 생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영양식품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재에서 보면 닭이나 계란 이런 것들이 예로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있었어요. 보시면 영양식품 생산 및 가공, 이것은 영양가가 높은 식품, 특히 대두, 녹황색 채소, 과실, 가금류, 담수호, 유산양 등의 증사. 유산양이 뭐냐면 우유를 생산해서 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소젖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소를 키울 수는 없잖아. 집집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데 잡아먹을 양이 아니고 우유를 받아서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유산양이라는 것을 키우자라는 것이 목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녹황색 채소를 먹게 한 것은 어떤 영양소의 섭취를 높이기 위함이냐. 비타민, 베타카로틴이니까 비타민 A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A의 섭취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증산을 계획을 했고, 과실수도 감이나 살구 같은 경우도 비타민 A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비타민 A가 풍부한 과실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감이나 살구나무를 심게 했대요. 그래서 농촌 가면 감나무가 많죠. 그게 이제 이때 다 심어진 것 같아. 이제 다 풀려. 왜 그렇게 감나무가 많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두. 대두는 가장 경제적인 어떤 영양소의 공급원일까요? 단백질이죠. 고기 이런 것보다 콩단백이 가장 저렴하니까 가장 경제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영양결핍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대두 생산 혹은 콩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을 교육하고 이제 훈련을 시켰다. 세 번째는 양계 기술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도시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쌍방 이익을 위해서 그냥 키우라고만 하지 않고 키우면 판로를 줄게, 나라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키우세요라고 했고, 또, 이거는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제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응용 영양 사업은 영양의 문제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영양소의 결핍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생산된 계란의 일부를 반드시 자가 소비하도록 시켰답니다. 의무적으로. 뭘까요? 단백질이겠죠. 그 단백질 결핍 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계란을 받아서 농협 같은 데서 팔 수가 있는데 이만큼은 당신들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가족들을 먹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산양의 사육을 지도했다. 유산양은 저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사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슘과 비타민 B2라고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B2가 우리가 부족한 영양소를 위해서 적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B2의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육을 했고, 이 중에서 또 생산된 양유를 자가 소비하고 먹어라. 집에 아이들 먹이고 해라. 라고 했고, 아동 급식에, 학교 급식에 이 양유를 제공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내륙의 양어 지도. 양어는 양식장에서 고기를 키우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어떤 영양소 섭취 부족을 채우기 위함일까요?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작지만 그래도 이제 물고기로서 단백질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부족을 해결하고 한국인이 어류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많은 지역에 작은 혹은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륙에 양어를 양육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이제 1번부터 6번까지가 영양식품 개발을 위해서 선정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양 개선의 집이라는 거 설치해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다. 또 위생 우물을 설치해서 위생적인 음료수 공급을 이제 주기로 했다. 그리고 큰 훈련 조리실이나 단체 급식장을 운영을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도 했죠. 그 마을 회관 같은 데서 모여서 교육을 해요. 그럼 점심시간에 밥을 줘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그거를 주는 과정에서 또 실습을 해서 조리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런 그 훈련 조리실 겸 단체 급식장을 설치했고 그리고 식생활 교육 차량을 운영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영양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회 교육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차량도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가 돈이 없지요. 이걸 다 누가 줬냐면 여기 아까 했던 국제 세구세 기구에서 차량 몇 대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서 이제 나라가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 교육도 했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얼마나 결과가 좋은지에 대한 거를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9년부터 시작해서 86년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풀어 볼 텐데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협약을 맺었는 것부터 나오니까 1967년 어디가 공동으로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국제기구만 써본다면 FAO, WHO, 유니세프 이 세 곳의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68년 우리는 어느 관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으로 응용영양 담당 관실을 만들어서 실생활 개선 업무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사업이 뭐냐? 쌀 중심의 식생활 형태의 개선. 우리가 아까 얘기할 적에는 뭐라 그랬어요? 뭐 공유 편중 이런 말 썼는데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쌀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는 영양식품 증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식품들을 생산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영양식품 증산이 있고 국민들의 체위 향상을 위한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가 뭘까? 식량 자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응용영양 사업의 배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우리나라 식문화 역사에 등장하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식품위생이나 의약학을 지식으로 가지고 왕과 귀족의 위생 및 식사요법에 관한 일을 하던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게 누구 있는가 하면 이름이 있죠. 관련된 사람 직책이 식의 그 다음에 의녀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항상 헷갈려 하잖아. 식의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식의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의녀인데 의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런 직책이 있었는데 그건 약간 간호사처럼 의사 같은 그런 걸 직접 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 5번 문제의 답은 식의입니다. 식의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서 식사요법과 관련된 일을 하더라. 자, 6번 볼게요.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의 하나로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교육과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등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우리 뭐라고 하죠? 영양플러스 사업. 엄청 세게 말하네.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자, 이거는 영양플러스 사업 프린트물 보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로. 자, 이제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어디라고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하위 그 관청이 어딘가 하면 보건소인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WIC 프로그램,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어린이하고 어린이 그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어떤 그 사업을 벤치마킹 하여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충 영양 관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했던 연도는 2005년 하다가 전국 사업으로 바뀐 것은 2008년이었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하였고 2008년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이것이 뒤에 것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법의 11조에 따르면 영양 취약 계층에 대한 영양 관리 사업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럼 영양 플러스 사업을 마련하게 된, 관리하게 된 기초가 되는 법이 뭘까? 국민영양관리법이에요. 그게 언제 몇 년도에?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우리가 국민하고 관련된 법이 두 개가 큰 게 있죠. 국민영양관리법이랑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 그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좀 이따가 한번 정리할 텐데, 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했으며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이다. 사업의 정의는요, 생리적인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취약해질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임산부와 영유아,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해서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결핍 위험이 있는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특정 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5번 그림을 먼저 보시면 할 수 있는 밑에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영양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 밑에 보면은 영양교육 상담,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이라고 돼 있죠. 이 세 개가 같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지금 당신 상태가 어떤지 평가해 줄게 해서 평가도 하고 그 평가를 근거로 해서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의미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으로 다시 갈게요. 영양 관련 위험이 있는 국민에 대해 그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저지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중보건 향상 차원의 사업이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어느 단계부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태아 때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임산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 단계부터 관리하여서 언제까지? 전생애 동안. 태아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의미를 두는 사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은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라도 낼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를.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 임산부와 영유아의 빈혈, 성장 부진, 영양 섭취 불량 등 이런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서 무엇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양 교육에서 가장 많이 최종 목표로 둘 수 있는 게. 그렇지. 국민건강 증진이에요. 뭐든지. 여기서도 건강 증진이라고 해도 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해도 됩니다. 배양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영양 교육의 최종 목표도 건강 증진이에요. 개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집단이면 그 집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길게 써야 할 경우에는. 다섯 번째는 방금 봤던 것처럼 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한다라는 것이 있었고, 모든 임산부와 모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아니라 이렇게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찾아서 정말 위험이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이때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 두 개다. 하나는 영양 위험 요인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벌이가 어떤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뒤쪽에 대상을 구분함에 있어서 방금 얘기했던 영양 기준을 가지고 하는 판정, 밑에 괄호 2번은 얼마나 벌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도달해야만 이 사업에 동참해서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 기준을 보시면 빈혈, 저체중, 저신장, 또 BMI의 정도, 다태아를 임신했느냐 혹은 다태아를 출산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라도 되는지, 그 다음에 영양 섭취 상태 조사를 했을 적에 섭취 불량자라고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기타 다양한 위험인자 요인을 조사했는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양적인 부분에서. 거기다가 더하기 이 사람이 이제 소득이 어느 수준. 근데 이 소득은 제가 찾아봤더니 관할 보건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정할 수가 없어요. 몇 프로 이상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소득 판정 기준으로 하더라라는 것만 우리가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뭐뭐 있냐면 영양교육 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결론적으로는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준다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향상시킨다. 그리고 이제 졸업 및 사후 관리를 하는 이런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괄호 3개가 있는 것을 찾아보면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박스 안에 있는 3가지를 쓸 거예요. 영양교육이냐, 평가냐, 식품을 지원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치고 있는 것이 1번이래요. 1번이 뭘까? 영양교육입니다. 영양교육 또는 상담, 교육 및 상담까지 쓰세요. 영양교육 및 상담. 상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대상자 개개인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다. 영양 평가는 뭐 빈혈 검사, 체중 쭉 다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언제 하는가? 밑에 표를 보시면 사업 초기에 한번 하고 자격 재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사람을 할 건지. 그리고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하는 목적이 제일 처음에 사업 초기에 할 때는 대상자 선정해야 돼요. 앞에 우리 아까 봤던 3가지 봤었죠.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고 자격 재평가는 6개월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은 필요한지에 대한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사업을 종료했을 적에 얼마나 나아져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수료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하는데 평가 항목을 보시면 대사 선정 시에는 빈혈, 신체 계측, 섭취 상태 조사, 영양 지식이나 태도 조사를 하는 걸로 보여져 있고 자격 재평가 때는 이런 기본적인 건 신체 이 사람의 영양 지식 이런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빈혈 검사, 신체 계측, 영양 섭취 상태 조사를 중간에 하고 마지막에는 또 처음 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하면서 이 평가에 대한 걸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장은 아까 봤던 내용이고 7번이 제공되는 그 식품의 패키지인데 이것도 보건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이제 이런 계통으로 주로 많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영양 플러스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장 넘겨서 4쪽을 보시면 자, 여기는 프린트물은 쉬었다가 볼 건데 요거는 문제만 먼저 풀겠습니다. 국민건강조사에 대한 아래 내용을 완성하시오.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에 관한 국가 통계입니다. 건강 설문조사를 하고 검진조사를 하고 또 무슨 조사가 있냐면 영양조사를 합니다. 건강 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이 3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국민건강영양조사예요. 표본 추출 방법으로 해서 뭐 이런 확률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순환 표본 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어떻게 이 조사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방법이고, 자, 이 중에서 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 취약 집단 및 시급한 영양 문제를 파악,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영양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영양조사는 왜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답이 이거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 우리 국민들의 영양 상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양 취약 집단이나 시급한 영양 문제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까를 알기 위한 이 3가지를 위해서 영양조사를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영양조사 항목은요. 식생활조사와 식품섭취조사와 식품 안정성, 동그라미 해야 돼요. 식품 안정성 조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식품섭취조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24시간 회상법을 통해서, 자, 요건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는 게 좋겠네.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가로로 되어져 있는 프린트물이에요. 이걸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 요거 한번 볼게요. 그냥 그림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표만 봅니다. 표에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답을 했었던 것처럼 검진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세 가지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7번이라고 되어져서 영양조사가 있어요. 그죠? 거기를 보면 여기에서는 영양조사가 또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민건강영양조사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에서 영양조사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게 하나는 식생활조사, 하나는 식품섭취조사, 하나는 식품안정성조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식품섭취조사를 묻고 있어요.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그 옆에 표에서 조사 며칠 전, 2일 전이라고 돼 있죠. 우리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1일 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더라고. 이게 2022년이 올해가 9기가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시점이 되면서 우리가 이론반을 시작하는 중간에 이걸 바꿔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프린트 수업 시간에 나눠줄 때만 해도 지난번 거가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2022년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바뀌어서 이건 사실 크거든.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사 2일 전에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을 하는데 24시간 해상법을 따라서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뒤 옆에 보면 만 1세 이상에 대해서, 만 1세 이상 표에 있죠. 그죠? 조사 2일 전 섭취 음식의 종류 및 섭취량을 조사하는데 24시간 해상법으로 만 1세 이상에게 하더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해상법을 통한 만 1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물에, 교재에서 조사 며칠 전으로 바꿔야 돼요. 2일 전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2일 전에 섭취한 모든 음식을 조사하고, 또 다른 식품 섭취 조사가 그 밑에 있는데 프린트물에 조사 2일 전 가구에서 섭취한 음식에 대한 조리 내용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조리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 2일 전 가구에서 섭취한 음식을 대한 조리 내용을 누구를 대상으로? 조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조사 중에 마지막이 식품 안정성 조사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식품 구매자예요. 그래서 안정성은 이 식품이 먹어서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가 아니라 그랬죠. 안정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경제성이에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살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식품 안정성 조사이기 때문에 돈 주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조리자에서 묻는 거는 조리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 달라진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뀐 거를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